때는 2019년 겨울 한 30대 남성이 경찰서에 찾아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던 남자는요. 시종일관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 여자친구를 꼭 좀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여자한테서는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어? 메시지가 오는 거는 실종은 아닌 거네요. 네, 지금 메시지로 오늘 꼭 만나러 간다. 그다음에 지금 가고 있다.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정작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무려 8개월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남자가 애타게 찾고 있는 여자친구는 30대의 한 씨였습니다. 30대 한씨. 월 수익이 3천만 원에 이르는 식당을 운영하는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남자도 공기업 정규직 회사원이었고요. 두 사람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다고 해요. 인터넷. 근데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당시에 이 한 씨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한 씨가. 한씨가. 어머니가 미국 시애틀의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하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미국에 가 있던 도중 남자분과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거죠. 아, 요새 뭐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알겠다. 얘기를 하다가 공통 뭐 관심사가 있거나 하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한국에 있으니까 못 본 거네요. 멀리 있으니까. 두 사람이 채팅은 이제 물론이고 통화도 많이 하는데 메시지도 엄청나게 주고받습니다. 네, 그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그 A4지로 출력했을 때 약 1000페이지 가량이 좀 됐어요. 1000페이지요? 이거 뭐 그냥 책 거의 한 책이 두꺼운 책이네. 이 정도는 되는 거죠. 1000페이지면은. 웬만한 미니 시리즈 대본 분량인 거잖아요. 그렇죠. 책한 되죠. 5권 분량 정도. 예, 맞습니다. 5권. 근데 그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뜨겁게 사랑을 나눈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그러게. 거예요? 들어오기로 하긴 했대요. 들어오기로. 근데 하필 그날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 씨는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다면서 네. 영상을 보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이거 플레이되다가 만 것 같은데 제대로 튼 거 맞습니다. 이게 다예요. 예. 이게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 한 씨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해요. 어머니랑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이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탔고 어머. 그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한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한 건데 지금 어머니가 긴급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일이 이 사람들 둘이 사귀기로 한 달 후에 이게 일어났을 때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VCR 잠깐 볼까요? 아, 미국이네요. 이게 치과예요? 그 네네.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치과 치과. 네, 그 영상. 아, 여기가 치과 카운터를 찍은 거였던 네. 말이죠? 예. 아, 이거는 이제 본인의 사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본인의 생활 모습을 보낸 영상들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여자가 미국에 있을 때 어디서 지내는지 그리고 어딜 가고 누굴 만나는지 이렇게 매일매일 사진으로 전송을 해주고 영상도 전송해주고 어쨌든 어머니가 위급하다고 하니까 돈을 보냈나요? 제가 일부는 보내줬는데 추가 금액에 부탁한 돈을 보내질 못했습니다. 아까 연봉이 제법 되던데?
3천만 원? 예,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기 신용카드가 급하게 막혔다. 네.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여자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남자분은 사죄의 의미로 여자분의 어머니의 장례 비용부터 낙골당 비용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아. 좋아 살 돈도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 이 남자분이 보내줬대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유산을 정리하는데 이모들이랑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어머. 그것도 보내주고. 그냥 변호사 비용까지 보내줘야 되나요? 이게 그럼 다 합쳐서 도대체 얼마를 보낸 거예요? 8개월 동안 약 8,7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아, 이게 8개월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적게는 10만 원부터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8개월 동안에 해놓은 게 98건 정도. 이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처음에는 것도 또 없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보냈고요. 그렇게까지요? 네, 그다음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도 결국엔 그만두게 됩니다. 네? 직장까지. 직장을 왜 그만뒀다고? 왜? 퇴직금을 받아서 다 미국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모텔에서 지내다가 이제 모텔 비용도 없어가지고 이제 찜질방 가고 찜질방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서 숙식도 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아는 형의 도움으로 그 형 집으로 이제 겨우 집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아까 박 형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신고했다고 했죠? 아까 여자친구가 없어졌어였나? 아, 실종. 찾아달라고, 아, 찾아달라. 네. 아 그러면 잠깐만. 이미 돈 보내고 연락 안 되는데 그게 뭐가 당했다라는 생각보다 진짜 실종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피해자분이 그때까지 신고할 때도 혹시 여자친구에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내가 뭐 잘못을 했나? 한국에서 이제 엄청 큰 식당도 하고 있고 어머니도 미국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니까 설마 8,700만 원 정도 사건 그 돈으로 예. 뭐 떼먹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 아니, 그 이 남자분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건데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고 이 얘기를 듣는 초반에는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 그막 너무 사랑해서 돈을 다 막 물심양면 보내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 피해자한테 진술을 듣고 나서 아 이거는 로맨스 스캠 사건이구나. 아, 로맨스? 네, 로맨스 스캠이요? 로맨스 스캠. SNS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성한테 접근해서 이제 사귀자 이렇게 호감을 사가지고 뭐 결혼 또 뭐 이런 사고 이런 것들 빌미로 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전형적인 사기예요. 아, 사실 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잡고 보면 네. 나이지리아나 캄보디아, 가나 이런 쪽 아프리카 쪽 그 사람들이 네, 좀 네. 많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친한 동생이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하게 직장 생활 잘하던 애가 자기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걔는 중동 사람이었어요. 진짜 짐을 싸갖고 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중동으로? 너가 올 살집과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좀 하겠다라고 해놓고 돈을 좀 일단 미리 보내라, 나한테. 아, 너도 좀 보태. 우리 같이 너도 살 좀 보태. 거니까. 같이 우리가 그거구나. 살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돈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연락을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 그냥 번역기로 돌려서 그런 번역기 말투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진짜 한국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렇게 영상 통화 사진도 보냈으니까. 예. 그냥 뭔가 좀 일반적인 로맨스 스캠 사건보다 좀 뭔가 다르긴 했었어요. 조금 진화된 것 같은데. 아 지나가네. 아, 처음에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게 8개월이라는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 분명히? 몰랐을까? 근데 이게 피해자분도 돈이 이제 수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필요한 돈을 안 주면 이미 보낸 돈을 못 받을까 봐.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불안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헤어지자 계속해서 그래서 뭐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게 됐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왜냐면 이거 그 경작에서 이런 이론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매몰 비용. 그건 뭐냐면 이미 투자한 시간, 그다음에 돈 이런 게 아까우니까 이 시점에서 빨리 내가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계속 내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 거기서 사실 멈추는 게 쉽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마치 조금만 더 하면 다 회복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막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되죠. 아니 근데 이 한 씨라는 여자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사이버 사건 대부분이 그런 정보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 영상 통화랑 사진을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일단 다 그치. 알려줬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좀 많이 어렵나요? 그게 너가 문제야. 그리고 야 사기치는 사람이 네네네. 그게 그 한 씨 사진이겠니? 아 맞다. 도용? 생각해 보면 아까 공항 사진이나 뭐 차에 이동하는 사진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짧은 영상들이에요. 8개월 동안 끌려다니면서 돈을 지불해준 이 범인이 반드시 여자라고 볼 이유도 없어요. 아 진짜 그러네. 신분도 불분명할 뿐더러 성별도 불분명한 거예요. 우린 지금 전혀 모르는 가공의 사람을 마치 여자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한 씨라고 믿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피해자가 이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이렇게 통화한 걸 녹음해 온 거 있어가지고 그게 아직 저장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보, 나 너무 여보 보고 싶어. 뭐야? 여지껏 나 때문에 힘들었었지. 여보 많이 아파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나 여보 지키기로 한 거 약속 지킬 테니까 여보 나 믿고 나한테 연락 줘. 정말 사랑해. 근데 현대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치더라도 목소리로 범인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예, 목소리만으로는 범인 잡기는 좀 힘들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월 수익 3천만 원 난다는 뭐 식당 운영한다. 예, 그거는 뭐 저기 처음에 이제 수사 진행할 때부터 그건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걸 뭐 찾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 한 씨가 주로 사용한 게 그 일본 메신저인데 네.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국내 메신저를 사용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신저에서 영장을 보내서 사용자 정보를 받았는데 그때 회신받은 IP가 전부 미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거 맞아? 미국에 있던 건 맞는 거네요 그러면? 거... 보니까 그 지역도 시애틀로 나와가지고 맞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미국이라는 것과 또 IP를 추적해서 가면 범인이 있는 곳으로 좀 좁혀갈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예, 잡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려울 텐데. 그래요? 그 명의자를 알려면 미국의 전체 통신사 상대로 영장을 보내 명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하.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중요한 건 협조를 잘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아, 협조가 안 돼 있는 거구나. 국가적인 테러 사건 아니면 외국에서 그렇게 빨리 협조를 안 해주니까. 하지만 우리 박 형사님에겐 아직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남아 있죠. 뭘까요? 돈 보냈으니까 계좌. 은행. 계좌. 예, 맞습니다. 이거 보통 로맨스 스캠 같은 거는 해외 계좌로 이렇게 하거나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해외로 보내는데 이건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국내 계좌가 사용돼 있습니다. 오. 계좌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돈이 이제 실제 어디서 출금했는지 찾아봤는데 역시나 시애틀 미국 그것도 쪽에서. 미국이에요? 예. 출금도? 그러면은 또 그것도 수사 공조나 협조가 어려우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 받은 계좌 예금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장 개설한 사람 네. 휴대폰을 좀 확인했더니 이제 한국 휴대폰, 우리나라 휴대폰이 확인돼가지고 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중년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금주가 누구냐, 이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 뭐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 와이프가 현재 미국에 있고 와이프 계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야? 왜 중년의 유부녀가 그런 짓을 벌였대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년의 그 여자분한테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씨가 바로 그 중년 여자의 딸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딸 데리고 한국 들어와라. 조사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잘못하면 가족들도 엮일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입국을 결심한 거죠. 중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엄마는 살아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은 정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재력가는 아니었고요. 뭐 특별한 직업도 없었어요. 그 이분의 그 특징이 얼굴에 좀 이렇게 입술 위쪽에 이렇게 흉터가 하나 있는데 그거 치료하러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치료받는 도중에 미국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범행을 한 거죠. 그 8천여만 원에 8,700만 원 돈 다 어디다 썼을 거 아니에요? 생활비로 쓰거나 그리고 좀 술을 좀 많이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딱히 그렇게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버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먹히나 싶어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호기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망가뜨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뭐 돈이 목적도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 먹힐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먹힐까가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한 남자가 굉장히 아픔에 빠졌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한테 돈을 보낸 사람이 이 피해자 말고 남자가 또 한 명 또 있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전에 있는 남자한테는 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 피해자한테 다시 이제 넘어간 거죠. 이게 이제 환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검거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한 씨와 김 씨 만났나요? 제가 이제 피해자분한테 만나 보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좀 만나기를 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 피해자분이 정말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다. 이 여자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네. 만나진 않았지만 계속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 사진, 그 목소리, 그 상상하고 있었을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영상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영상 통화할 때 되게 내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영상 통화를 한 걸 보면은 어두운 데서 일단은 촬영을 하고 영상 통화를 일단 조명을 다 끄고요. 그냥 좀 약간의 빛만 나오게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한 몇 초 후에 돌려버립니다, 카메라를.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분은 그 사진에 얼굴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그거일 거냐고 믿고 있구나. 네, 그 여자가 내가 지금 사진 속에 본 여자가 영상 통화한 여자고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선행 행동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나 아니면 내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이거 결과가 그 다음에 예상하고 일치할 때는 인지적으로 우리가 조화가 생겨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건데 이 결과가 전혀 다르면 소위 이제 부조화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부조화. 이때는 인지 부조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인지 부조. 이제 완전히 정신이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행동이 모조리 다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도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시청자들께서 그냥 미모에 빠져갖고 눈이 멀어서 자기가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 가해자들은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를 비난할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해자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사기 범죄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도 저희를 찾아온 것도
그렇게 아까 노숙 생활을 하다가 그 아는 형 집에 들어간 이후에 경찰서로 신고하러 오신 거거든요. 아유. 그래서 그 형도 옆에서 얘기해주고 다른 뭐 지인들도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게 마냥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다. 그때서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자분은 사기죄로 법정 구속돼서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이 진짜 한 남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맞는 판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려줬나요?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 그러니까 조금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판만 2년 가까이 걸렸대요. 피해자께서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법원에서도 만났는데 자기 무섭다고 합의 봐달라고 합의 없다고 안 했더니 태도 확 바뀌더라고요. 돈 없다고 돈 못 준다고. 제가 돈 그때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돈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 남자친구랑 있는데 왜 전화를 자꾸 하냐. 어이가 없었죠. 재판 받을 날을 잡아놓고 또 다른 남자를 사기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저한테 돈을 벌려주려고 했는데 네가 해방나서 그 돈 못 보낼 거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야, 이건 그게 무슨 뭐야, 말이야? 진짜. 죄책감 조금도 없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참 답답한 게 형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참 그 구속을 시켜도 돈은 민사로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다를 따로. 네.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거나 네. 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돈이 좀 재산이 있으면 있다면? 예, 나중에 민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압류를 통해서 이렇게 보상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 민사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70대 할머니도 이 로맨스 스캠 유엔 파병금 이렇게 하고 사기 당하신 적이 있으신데 1억을 보내셨더라고요. 1억?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제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뭐 창피하기도 하고 또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 이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인 것 같다. 난 사기라고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기대를 못 버려가지고 좀 그렇게 신고가 늦어지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아이고. 이게 사기꾼을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잡는 시기거든요. 그래야지 돈을 다 써버리면 검거하더라도 피해자한테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피해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건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이 작은 꿈들을 야금야금 뺏어간 용감한 형사들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로또 번호가 45개로 추첨을 합니다. 자, 45개에서 어떤 번호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수를 다 뽑아보는 거라. 조합수를 쫙 다 뽑으면은 814만 5,060개의 조합 수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분석은 100% 어떤 영역을 도전하는 거냐면 클래스 잘 버리고요. 필터 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지면 100% 1등, 2등은 매주 뽑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은 로또 예측 사이트 텔레마케터들의 교육용으로 쓰였던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번호 6개를 맞추면 로또 1등이잖아요.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당첨 번호를 예측을 해서 그 6자리를 꼭꼭 찝어준다는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2년 4월 18일. 바로 작년입니다. 우리 윤희동 형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로또를 발행하는 기업인 동행복권에서 전화가 걸려온 건데요. 형사님, 이거 정말 수사 좀 해주세요 하고 의뢰를 한 거죠. 로또 당첨 사실을 조작하고 또 거짓 광고를 해서 돈을 버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가 있다. 여기를 좀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동행복권 쪽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온 거죠. 동행복권 측에서 찾아낸 가짜 후기 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수상한 점 하나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와 폐쇄된 사이트를 추적해보니까 한 사람이더라고요. 일단 그 사람이 운영했던 사이트 가운데 한 곳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30억 5천만 원 1등 당첨됐다고 인증한 거야 지금? 3억 5천만 원 1등 1등 당첨 번호까지 올라갔네. 저 후기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당첨됐다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1등입니다. 뭐 믿고 따라와 주신 결과 1등 당첨이라네.
1등 당첨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제 영수증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저 산 그렇죠. 거. 손글씨로. 손글씨로 써놨네요. 실제 당첨 영수증을 이렇게 인증하셨고, 자, 요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 거래네요. 실제 은행에서 주는 건데? 거기 찍힌 금액이 30억입니다. 이 후기들을 보고 혹한 사람들이 무료로 로또 예측 번호를 받아보기 위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원가입을 딱 하는 순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때부터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덫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자, 토요일 저녁에 주로 로또를 발표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틀 뒤인 월요일 날 갑자기 이런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땡땡땡땡 번호님 2023회 3등 1개 마이페이지 확인. 그러니까 이 예측해준 자기네들 추천해준 그 번호로 로또를 샀으면 3등이 됐을 거라고 이제 축하하는 그런 문자를 이제 보낸 겁니다. 축하 문자?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딱 전화가 옵니다. 바로 이런 전화가 오죠. 고객님 3등 당첨 너무 축하드려요. 네? 무슨 3등이요? 이번 주 로또 안 사셨어요? 저 이번 주 안 샀는데요? 저희가 당첨번호 예측해 드렸잖아요. 지금 한번 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고객님. 그러면 이 젠장 씨. 이제 그 생각에 이제 당장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확인을 해볼 거 아니에요. 3등 당첨번호, 그러니까 5개가 딱 맞은 그 숫자 거기에 딱 들어있는 거죠. 그 번호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로또 3등 당첨번호. 그렇게 사이트를 확인하지 않은 걸 자책하고 있을 때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뭐 또 전화가 와요? 고객님 많이 아쉬우시죠? 그런데 지금은 3등이지만 50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하시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1년 안에 2등도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가의 상품에 가입할수록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이 수법이 뭐냐면 딱 당첨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확률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 자꾸 심리적으로 이거 혹하게 되거든요. 싹 건드는군요. 이게.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심리가. 그러면서 문제는 이 액수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고객님, 이번에 추천드리는 상품은 2년에 300만 원짜리 상품인데요. 2년 동안 2등에 당첨이 안 되실 경우 가입비 환불해드립니다. 만약에 로또 자동으로 해서 당첨되는 것보다 2배 이상 당첨이 안 되시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무조건 환불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 사이트의 상품들 중에서 싼 거는 한 5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비싼 거는 무려 600만 원까지 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가장 많이 결제한 금액이 이제 7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게 뭐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입하면은 확률이 높아진다던가 또 다른 협력 사이트라 그러면서 또 추가 사이트를 가입을 하게끔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결제를 유도하게끔 했던 거죠. 우리 형사님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이트들의 피해자들을 파악해 보니까 피해자가 6만 4천여 명이 이르더라고요. 피해액은 600억이 넘었고요. 이 사기 조직이 운영했던 사이트들은 그 동포권 쪽에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 3월 16일 날 공지를 하기도 했었고 해서 먼저 오픈이 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확인된 다음부터는 이 조직의 운영자들에 대한 그런 SNS 같은 것도 좀 확인해보고 하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범행 장소가 어디고 구성원이 누구고 몇 명 정도 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확인된 곳 중에 한 곳이 굉장히 뜻밖의 장소더라고요. 뭐야 이거? 범행 장소입니다. 저기가 범행 장소야? 어머. 저기 사무실이에요? 네. 범행 장소, 그러니까. 우와, 뭐야? 저렇게 바다가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려서 수억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한 거였거든요. 아주 의리아리하게 꾸며놨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까 사이트에서 봤던 후기들 있죠? 그게 다 가짜였더라고요. 그 증거들을 현장에서 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로또 영수증이랑 은행 영수증 용지인데요. 용지들은 다 로또 판매점이랑 은행에서 빼돌린 거였더라고요. 먼저 포토샵으로 로또 영수증 당첨 번호를 바꿔서 용지에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인증 사진을 올린 거였습니다. 그 로또 당첨금 지급 내역서도 은행 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만든 거였고요. 이 조직원들이 만든 아이디가 전부 한 사이트를 통틀어 가지고 한 120만 개 정도가 되고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호의의 게시물들을 올린 거죠. 아까 그 문자 있잖아요. 당첨번호. 그거 맞아. 예측한 건 진짜잖아요. 진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작했냐면 로또 당첨 발표가 끝나고 난 토요일 밤에
그 주에 자기네 사이트에 접속을 안 한 고객들을 우선 찾아냅니다. 미 접속자는 자기가 무슨 번호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3등 당첨 번호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축하합니다. 3등 당첨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고. 당첨번 나오기 직전에 접속을 해봤다면 이 번호가 나한테 추천된 번호구나 하고 지켜볼 텐데 이제 그걸 접속을 안 해봤으니까 나중에 접속해봤을 때 이제 이미 당첨번호 발표된 직후에 그걸 바꿔놨기 때문에 더 늦게 접속을 해서 확인해본 그 사람은 이 번호를 당첨된 번호를 나한테 추천했었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사이트만 미리 확인을 했어도 당첨됐겠네. 아, 내가 왜 이걸 확인 안 했지? 이렇게 막 하는 사이에 드디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화가 딱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예측 번호가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이제 인식을 시켜주고, 그때 이제 추첨된 것들이 보통 3등에서 4등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네. 그거 1등을 맞췄다고 해버리면은 상품을 더 가입 안 할 거니까 그쵸. 3, 4등 정도를 맞춘 걸로 해놓고 그다음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번에는 3등, 4등이 맞았지만 저희 상품에 가입하면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뭐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하면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로또 회원 당첨 문자 나갑니다. 전화 응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입을 맞추는 거죠. 이미 사이트 조작을 다 한 다음에 텔레마케터들한테 당첨 문자 발송하겠다, 전화 잘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럼 좀 반발을 했었을 것 같은데 왜 나 직접 알려주지? 그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게 문자는 전송 오류나 이런 걸로 전송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예측 번호는 무조건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 하단에 보면 써놨어요. 곳곳에다가.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는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이트 주소나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업체가 바뀌어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농락했더라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돈을 한두 푼 쓴 게 아니니까 화가 나서 사이트에 있는 업체 주소지로 찾아가기도 하는데 가보면 엉뚱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주소지도 허위로 기재해놨던 거죠. 당첨 안 되면 환불해준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수수료를 25%나 떼고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강하게 항의하는 고객들은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소송까지 못 걸도록 소송 포기각서를 받아놓고 환불을 진행하더라고요. 추가로 조금 설명을 간단히 덧붙이자면 거기서 환불을 하려고 요청을 하면 또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그 차액만 부담하면 또 가입시켜주겠다고 계속 추가 상품을 가입을 위해서 그 환불해줄 시점을 자꾸 늦춰 나가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던 건 이 조직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운영했던 사이트를 포함해서 여러 개 사이트를 전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약하게 받았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복권 수탁 사업자인 그 동국복권에서 2020년하고 2022년도에 두 번이나 이 그 가짜 복권 사진 올리는 사이트 공개를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근절이 안 됐던 거죠. 심지어 현장 점검차 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사이트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공지합니다. 각 사이트의 실제 복권이 아닌 작업한 복권 팝업창은 모두 내려주세요. 이번에 인터넷진흥원에서 점검 나왔을 때 저희가 여러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하고 돌아간 상태입니다. 과장 광고를 문제 삼으려는 건데 작업했던 복권 사진은 모두 내려주세요.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갔을 때 총책을 포함해가지고 지휘부의 운영자들 4명을 그날 싹 다 체포를 다 했고요. 6만 명을 피눈물 나게 한 데 총책 그 검거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와요. 네, 더 안쪽으로. 네. 저 사람입니까? 네. 저는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윤경 경감입니다. 네, 사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네, 종책은 60대 남성이었는데요. 처음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본인은 이제 고문으로 자리만 채우고 있다, 잘 모른다 이렇게 발뺌하더라고요. 그 총책을 비롯한 걸 조사해 보니까 이 조직의 구조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총책 부회장이 있고요. 그 밑에 또 이사가 또 있습니다. 보면은 A팀에서 L팀까지 있죠. 12팀. 네, 12팀입니다, 총. 이 구성원이 다 보시면 한 300명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총책 1명, 그다음에 이사 2명, 총 4명이 조직의 지휘부를 이루면서 그 조직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총책이 아까 그 본 영상에서 텔레마케터들한테 교육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밖에 그 지형 팀들 그 팀들을 또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와 뭐 업체 운영 전반을 이제 지원하는 경영 지원실 이사, 그다음에 사이트의 기술 개발이나 사이트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개발실 이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 외 전화 상담원들까지 다 이제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총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본인들 예측 서비스가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우기는데 오싹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건 없었고요. 중간 관리자 몇몇이 자기들끼리 번호 조합가라고 부르면서 번호를 뽑아서 고객에게 주더라고요. 너도 이제 좀 해봐야지 하면서 요즘은 누가 당첨운이 좋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하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 이게 번호 조합가예요. 정원아 너 몇 번 얘기해볼래? 몇 번? 이경아 너 해봐. 너 해봐. 야 너도 이제 올라올 때가 됐어. 너도 이제 조합가를 해. 야 지난번에 이경이가 3개 맞췄다. 이경이 좋네. 뭐 이렇게 그냥 선량한 사람들의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갖고 놀면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건이 저희한테 또 힘들었던 게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주고 골라주는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도 또 상당히 불법이 힘든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요? 돈을 받았는데? 제가 가장 깜짝 놀란 대목이에요. 이거는 아니죠. 진짜로. 이게 그건 이제 아닌 것 법정에서 이게 굉장히 다툼이 있을 만한 경계선에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피해자들이 자의로 가입하고 자의로 돈을 냈단 말이에요. 돈을 내고 강요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속인다는 수법 자체도 실제로 번호를 제공을 해줬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은 검증은 나중이더라도 돈을 받고 나는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면 사실 사기죄로 법정에서 딱 떨어지게 법률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아니지? 그래서 그동안 과장 광고랑 허위 광고로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던 거고요. 저희 이번에 수사로 밝히고 싶었던 건 이들이 진짜 로또 예측 능력이 있다면 이런 허위 광고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서 당첨분을 예측한 것처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로또를 예측할 능력이 없는데 있다고 한 사기죄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일단 4명은 구치소에 수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담한 조직원 51명, 51명을 추가로 특정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재산 180억 원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더 충격적인 건 다 잡혀 들어간 이 와중에도 사이트가 아직도 운영 중이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남은 소위 잔당들 사이트로 운영을 계속하면서 자기들끼리 자금도 이제 수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는 2016년 8월 27일 우리 윤희동 형사님에게 하나의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미국 유럽 로또 복권 바로 구매 파워볼 예상 당첨금 현재 1,567억 5,380만 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뭐 그런 그 해외에 로또를 구매해 준다는 그런 건가요? 대행인가? 거기는 사실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현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이제 왜 미국 양대 복권 중에 왜 메가 밀리언스라고 그쵸. 1등 당첨금이 막 무슨 1조. 누적돼가지고 그죠. 1조 2천억. 와, 2천억도 말이 안 되는데 1조 2천억? 아니 근데 전 이것도 금액도 너무 천문학적이라 이해가 안 되는데 해외 당첨금의 로또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지 못하니까 구매를 대행해주겠다.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저는 저걸 어디서 봤냐면요. 요즘 셀프 빨래방 가면 기계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걸 구매를 대행해준다고. 돈 주고 산다고? 휴게소 가면은 나오는 키오스크처럼 딱 있어서 터치 몇 번 하면은 금방 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형사님이 실제로 받으신 문자예요. 아, 그렇죠? 이게 형사님한테 온 네네, 거예요, 네. 문자가? 하필이면 저한테 왔어요 문자가. 네. 광고 문자가. 그럼 윤 형사님한테 이 문자가
봤었을 때 약간 혹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문자를 받자마자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 복권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파는 거,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는 불법이거든. 불법인데 키오스크까지 있는 거였구나. 키오스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불법은 맞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네, 불법인 거네. 네. 근데 버젓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나 진짜 외국 복권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심지어 버젓이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네.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근데 내 아는 후배가 있는데 네. 형님 제가 이제 해외 복권을 사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터지면 형님 제가 뭐 벤츠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은 뭐 미국 시민권자거나 아니 국내에 있는 놈이에요. 멀리 하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네가 미국 당첨을 된다고? 불안한데? 그래서 미국 복권도 살 수 있구나 해서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는 이게 합법이구나. 왜냐면 우리가 복권 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살 수 있어서 금액이 저렇게 커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이 사건 접하기 전까지. 이거 진짜 어떤 멘트도 본 게 당첨되면 그 미국 시민권도 준다고. 시민권을 줘서 여기서 살게끔 해서 이 돈을 쓰게 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 얘기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키오스크 이런 데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외국 복권 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외국 거죠. 복권 사고 당첨 안 됐구나. 또 사고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를 할 때 그때도 그 미국 복권을 구매 대행했던 피의자들 검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네. 이 문자로 온 이런 외국 복권 구매 대행이 불법이라는 건 제가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매 대행을 하는 건가 아닌 건가가 좀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네. 지켜보다가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경과됐을 때 2017년 7월 달에 경기북부청 사이버 수사대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 사이트를 한번 정식으로 수사해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뭐 구매 대행을 하는 건지 여부도 좀 의심스러웠고 며칠만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또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이 사건을 형사님이 하나하나 이 범죄의 혐의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사이트에서 8가지 외국 복권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뉴욕 로또가 있더라고요. 이건 뉴욕 현지에서 2장씩 짝수 단위로 파는 복권인데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5장씩 묶어서 팔고 있는 겁니다. 2장씩 팔아야 되는데 5장을 팔면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요? 2장씩이면 짝수로 떨어졌는데 홀수면 장수가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다른 복권 구매 대행 사이트는 그 대신 산 복권을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구매자한테 보내주는데 여기는 사이트 내에 그런 메뉴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럼 진짜 대신 사주는 게 아닌가? 인증을 못하는 인증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일단은 해외 복권 구매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런 조치까지도 없다 그러면 이건 전형적으로 뭐 사기가 의심이 되는 이런 정황이 많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또 추적하다 보니까 2012년부터 선물 투자 사이트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식 거래소를 통해서 그 증거금 보통 뭐 한 금액이 이제 몇 천만 원 되는데 뭐 3천만 원 정도를 넣고서 선물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합법인데 근데 이제 사설 거래소 이들이 임의로 만든 그런 가짜 거래소에서 이 사이트를 통하면 이제 증거금이 없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주식으로 돈을 날려서 자금력이 별로 동원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이제 몰려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거래는 하지도 않으면서 고객들을 속이고 거래 수수료랑 투자 손실금을 챙겼더라고요. 돈만 받고 거래 안 한 거야? 거래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모아서 거래를 하지 않은 거죠. 그 피해 금액이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실제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6천 명이 넘었고요. 저희가 피해 진술받은 사람만 312명이었습니다. 추가로 또 진술받은 피해자들을 통해서 확인된 피해액만 약 43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400억 사기친 거네요. 사이트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 사이트를 계좌 추적을 하고 뭐 IP 주소 등을 확인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남자의 신원이 이제 특정이 됐어요. 이 사람을 출입국 기록을 떼어 보니까 태국에 머물고 있던 그런 30대 남성 강 씨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이 강 씨를 지명 수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입국하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해달라 그 요청을 또 해서 한 달 정도 좀 안 기다렸을 무렵에 2017년 10월 중순에 인천공항에서 이 사람이 입국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항에 가서 저희가 체포를 했습니다. 야, 체포를 하긴 했네요. 네. 그럼 아까 체포한 그 사람이 그 해외 복권 대행 사이트 그 대표라는 사람인 건가요? 예, 그 대표는 아니었고요. 그 강 씨는 이 사이트의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그 체포하자마자 강 씨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해서 확인해 보니까 SNS 대화에서 한 여자의 여권 사진이 발견됐고요. 여자요? 네. 아, 또 딴 인물이 나오네. 그게 혹시 그 여자분이 여자라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 조사를 하면서 한참 추궁을 하니까 입을 뗐는데 그 총책의 딸이었더라고요. 강 씨가 총책의 비서 역할도 겸하고 있어서 그 심부름을 해주느라 딸의 여권 사진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 덕분에 총책 신원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권 사진이 있었던 덕에 총책을 바로 누군지 알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총책은 50대 남성 오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님들이 파면 팔수록 이 오 회장의 엄청난 실체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사이버 범죄로 해서 국내에서 이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던 인물이었고요. 15년 전인 2002년도에 출국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범죄 경력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2005년에는 포커 맞고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었고요. 그러다 2006년에 미국에 있는 그 친구에게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가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개발자들을 섭외해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오 회장이었던 거죠. 최초로 만든 사람? 네. 그래서 이 오 회장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 형사님들이 오 회장 검거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이 사이트들의 법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국내에서 이제 해외, 중국, 홍콩, 태국으로 환치기를 해서 그 오 회장이 가족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태국 방콕 시내에서 제일 번화한 동네인 스쿠밋이라는 데서 외국인 아내와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새살림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오 회장 가족의 인적 사항을 확보를 해서 태국 경찰에다 공조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 엄청나니까 태국 경찰도 이게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구나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우리나라 경찰서장급인 태국의 총경급 수사관이 이제 인천공항으로 마침 저를 만나러 와서 이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국 수사관을 만난 이후 약 일주일 좀 안 돼서 2019년 1월 27일 날 태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콕 수쿠밋으로 간 형사님은 태국 경찰과 함께 거의 일주일가량을 잠복근무하면서 오 회장의 뒤를 쫓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한번 볼까요? 태국이야 저기가? 네. 와. 이거 보세요. 야. 외제차도 외산차를 저렇게 두 대나. 고화스러운 집뿐만이 아니라 저 차도. 사기쳐가지고 저렇게 이제 네, 그 동네에서 20억이 넘는 고급 콘도를 매입해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고요. 이제 내부는 한 100평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태국 수사관들하고 오 회장 내 유모하고 운전기사까지 이제 미행하면서 따라다녀 봤지만 그 눈치를 챈 건지 뭔지 오 회장은 일주일 내내 이제 설 것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현재 계속 머무를 수 없었던 우리 형사님께서는 아쉽게도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 이틀 뒤 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태국 수사관이 보낸 안부 문자였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태국 수사관들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제 답을 했죠. 그때 잠시 후에 자기 셀카를 찍은 걸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셀카요? 셀카. 셀카? 웬 셀카? 사진이 있거든요. 아, 그때 예, 그 당시 수사관님이 태국 수사관님이 보냈다는 셀카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태국 수사관님인 거죠? 저 빨간 티 입으신 네, 분이. 같이 공조에 참여하셨던 그 수사관님. 그냥 뭐 친구면은 뭐 안부 겸해서 셀카 보낸 건가? 보니까
공연장 같기도 하고 사람들 파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태국 방콕 쇼핑몰의 야외 공연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이 친구가 자기 셀카를 보내나 하고서 유심히 봤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수사관 뒤쪽에 총책으로 보이는 오 회장하고 가족들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와, 야, 그럼 이게 잡기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형사님한테 기쁜 소식 알리려고. 예.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영상 하나가 전송이 됩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잡았겠지. 잡았어. 잡았네. 네. 예, 저도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사건이 마무리되나 했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워낙 네? 큰 사건이다 보니까 뭐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는 부족했는지 이 총책이 2019년 4월 달에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오 회장이 태국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태국에서 고소를 당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한국 송환을 어떻게든지 지연하거나 막아보려고 사소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현지 나라 법부터 우선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국민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해결을 네. 하고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결국 오 회장은 이 태국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와 교도소에서 1년을 더 살아요. 또 지나? 네. 그리고 2020년 4월 14일 한국 소환이 결정되었는데요. 네. 아, 왜?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왜? 또 뭐가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태국으로 그 신병 인수를 하러 이제 직접 가는 게 맞는 건데 그 당시에 2020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라서 현지에서 가면은 또 저희가 2주 격리 또 와서도 2주 격리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도망가긴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그 태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비행기에 이제 실어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이렇게 해서 어렵게 비행기가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랜 기다림 끝에 오 회장의 손목에 지갑을 채울 수 있었어요. 얼마나 조급했겠어 이때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코로나 진짜 심해서 이렇게 방역복 입고 마스크도 안 썼네. 마스크도 안 썼어. 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 수갑 채워놓은 거야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야, 이 방호복 아시지만 저 그 땀이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예, 그때가 4월 달이니까요. 4월. 방호복을 입고서 기내 진입해서 오 회장을 데리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때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이 있었잖아요. 거기로 데리고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결과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또 조사는 빨리 해야 되고 또 체포 시한이 있어서 방호복을 입은 채로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요. 자, 예. 그렇게 잡았는데 그럼 처벌, 이 처벌만 남았는데 처벌 어떻게 했나요? 자, 그렇죠. 이 오 회장을 비롯한 조직 운영자 32명이 검거가 됐고요. 그중에 이제 1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에서 오 회장이요. 사기 등 13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돼서요. 징역 13년에 추징금 16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